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기적 같은 성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집을 갖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가족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은 알 것이라고 그는 오랫동안 믿었으니까요.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그는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큰아들도 둘째도 아닌 막내딸이었습니다. 왜 막내딸이었는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가장 덜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가장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평생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후회들을 7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전해 들었을 때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사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아직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직접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그 아버지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표현받지 못하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했어도 직접 전해지지 않은 마음은 상대방의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저는 105년의 삶에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7가지 후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아버지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없다면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전화기를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 곁에 있었지만 진짜로 함께하지 못했다. 그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집에 들어왔다. 밥도 같이 먹었다. 명절에도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항상 피곤했고, 항상 다음이 있었고, 항상 더 급한 일이 있었다. 나는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헌신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제공으로 착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용돈, 이것이 곧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전쟁과 가난을 겪어온 세대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곧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표현보다 행동, 말보다 결과, 그것이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르게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운동의 날 아버지가 왔는지를 기억합니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는지를 기억합니다. 시간은 가장 솔직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돈은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선물도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그 자리에 앉아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더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누구보다 깊이. 하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당연히 알겠지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깨달았다. 당연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평생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런 부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을. 동양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은 어딘가 어색하고 쑥스럽고 필요 없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의문이 자랍니다. 나는 그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로 느끼고 있는가? 말은 공기와 같습니다. 평소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없어지면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동안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영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그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해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편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을 보고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언젠가 당신이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어쩌면 그 아버지가 가장 오래 침묵하다가 꺼낸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를 사랑했다. 가족보다 더. 그는 딸에게 이것을 고백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도 몰랐던 진실이었을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해 왔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상사에게 칭찬받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시선을 받을 때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는 가정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후순위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단 그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세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세대에게 있어서 일이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고 정체성이었으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남성은 밖에서 이름을 세워야 했고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였습니다. 가정은 돌아오는 곳이었지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 조용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의 외로움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사이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거리가 성공은 차갑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높은 곳의 고독일 뿐입니다. 저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만년을 보았습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들, 이름이 역사에 남은 사람들, 부를 쌓은 사람들, 그들 중 상당수가 노년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후회는 더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내 꿈을 꺾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버지는 딸이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유독 눈이 빛났던 아이를. 하지만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술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현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그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수십 년이 지난 뒤 임종의 자리에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너는 지금도 그림이 그리고 싶으냐고. 저는 이 장면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통제는 종종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불안과 기준을 아이에게 투영하는 것인지 우리는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존중은 사랑의 가장 성숙한 형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을 내 방식으로 이끌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독립된 존재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자녀가 있다면 오늘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그 대답을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5번째 후에는 그 아버지가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 얼핏 들으면 흔한 후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압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마음의 빚, 2번 다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의 절망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나는 일하러 가 있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눈을 감으신 뒤였다. 그 후로 나는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단 한 번도 흐릿해진 적이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평생 내 가슴 한켠에 돌처럼 남아 있었다. 우리는 부모님이 영원히 거기 계실 것처럼 삽니다. 다음에 찾아가면 된다고, 다음에 전화하면 된다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더 잘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떠나십니다. 인간은 상실 앞에서야 비로소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의 늙어가는 모습을 당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조용히 작아지십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녀가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자녀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 뒤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있는지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라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들의 하루를 전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아무도 없는 묘소 앞에서 드리는 말씀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100배, 1000배 더 값집니다. 6번째 후회는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화를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말들이 평생 상처로 남았다. 그 아버지는 딸에게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성적표를 들고 왔던 날, 그는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였고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보며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렸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형편없다고, 그것도 모자라 내 미래가 걱정된다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날 밤 딸방 문 앞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 임종의 자리에서 그는 그날의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행동보다 더 깊이 사람의 내면에 새겨집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말의 상처는 세포 속에 각인됩니다. 특히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에 들은 말은 그 사람의 자기 인식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일단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면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가 보였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두려움과 상처가 방어적으로 뱉어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한번 나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칼보다 날카로운 이유입니다. 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간 뒤에야 그 상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단 1분만 멈추십시오. 그 1분이 당신이 평생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후회는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의 손을 꼭 쥔 채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더 많이 용서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 그가 떠올린 것은 오래된 형제였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재산 문제로 형과 크게 다퉜습니다. 서로 심한 말을 주고받았고 그 뒤로 두 사람은 수십 년을 남처럼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형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이미 늦어버린 자리에서 비로소 울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리다 영영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오랜 친구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자존심 하나 때문에 수십 년을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결국 후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지만 먼저 화해하는 것은 패배처럼 느껴지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자존심이 그 관계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할까봐,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존심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두르는 갑옷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이 아닌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 잠을 방해하고 내 하루를 흐리게 만들고 내 웃음을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결단입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변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더 이상 내 오늘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려놓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아버지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살면서 누군가와 틀어진 것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라. 네가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기를,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부고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기다린 그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였는지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참아온 사람.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완벽한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7가지 후회를 모두 털어놓은 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다. 저는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가벼워집니다. 그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느낀 가벼움은 성공해서도 아니고 용서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을 마침내 말로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백 그 자체가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후회를 돌아봅시다.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 가족보다 앞세웠던 일과 인정,
자녀의 꿈을 꺾어버린 선택,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마음, 참지 못하고 뱉어버린 상처의 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린 화해의 기회. 이 7가지는 모두 거대한 잘못이 아닙니다. 드라마 속 악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며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후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나중으로 미루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 역시 돌아보면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죄책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지금을 다르게 살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그 아버지의 7가지 고백이 같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돈이 부족했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부족했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일하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다고, 더 오래 함께 있지 못했다고, 더 일찍 용서하지 못했다고, 결국 삶의 끝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딱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오늘 오랫동안 미뤄온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오늘 먼저 안아주십시오. 오늘 먼저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오늘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단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가 언젠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룬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랑했던 방식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얼마나 따뜻한 말들이 오갔는지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곁에 있어 주었는지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로,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나흘 전 막내딸이 손을 잡고 곁에 앉아 있는 동안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든 얼굴이 딸이 평생 본 아버지의 얼굴 중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아름다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렇게 가볍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고요함 속에서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사랑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